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혈액내과 황도유입니다. 저는 오늘 베체트 장 질환에서의 빈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빈혈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빈혈이 어지러움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어지러움은 어떤 증상의 하나일 뿐이고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여러 질병과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 중에 하나가 빈혈이겠습니다. 혈액세포인 적혈구 또 그 안에 포함된 혈색소가 연령이나 성별에 비해 감소해서 신체 조직 내 산소 요구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를 빈혈이라고 합니다. 산소와 결합하는 물질을 혈색소라고 하는데 혈색소는 적혈구 안에 구성되어 있는 단백질이고 우리가 숨으로 들이마신 산소가 혈색소와 결합하여서 혈액을 타고 산소를 필요로 하는 조직으로 운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혈색소를 생성하는 데 주요한 재료는 철분이고 따라서 철분이 부족하면 혈색소와 적혈구가 합성되지 않아 빈혈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빈혈은 혈액 검사를 통해 진단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혈액 검사를 통해서 헤모글로빈의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성인 남성의 경우 혈색소가 13 미만일 때, 여성의 경우 12 미만일 때 빈혈의 진단이 됩니다. 또한 연령과 임신 유무에 따라 혈색소의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빈혈은 다양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서두에 얘기 드린 어지러움증을 비롯하여 피곤함, 창백함, 두통, 무기력감 이런 다양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기본적으로 빈혈은 우리가 들이마신 산소가 체내에 적절히 전달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산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상황, 즉 활동을 하거나 움직임이 있을 때 그 증세가 뚜렷해지고 그중 대표적인 것이 움직일 때 숨이 차고 금방 지치게 되는 증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빈혈 증세는 몇 가지 인자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빈혈의 발생 속도인데 예를 들어 매우 갑작스러운 출혈 같은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빈혈을 유발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증상 외에도 쇼크와 같은 위험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유발되는 만성 빈혈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운동이나 활동이 있을 때 숨이 차고 두근거리며 어지러움, 두통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고 평상시에 피곤함과 집중력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자의 연령과 동반 질환에도 빈혈 증상이 영향을 받습니다. 매우 젊고 동반 질환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서는 심한 혈색소 감소에도 특별한 증상 표현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질병이 동반된 노인의 경우에서는 경미한 빈혈 상태에서도 호흡곤란 같은 증세가 유발될 수 있고 심지어는 협심증 같은 갑작스러운 심장 이벤트에도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빈혈의 신체적인 표현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결막의 충혈이 상실돼서 창백한 모습이 보일 수 있고 손톱이 부서지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으며 혀가 매우 붉은색을 띠며 통통하게 변하는 모습, 입술 주변 부위에 염증이 나타나는 모습, 빈혈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신체적인 표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베체트 장 질환과 빈혈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체트 질환은 만성의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베체트 장 질환은 그중 베체트병이 장을 침범한 것으로 위장 내에 궤양이 발생하고 동반돼서 베체트 질환의 전형적인 소견이 있을 때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만성 질환과 자가 면역 질환에서 빈혈이 동반되는데 따라서 베체트 질환도 빈혈이 동반됩니다. 특히 베체트 장 질환에서는 다른 장기로 베체트병이 침범된 것에 비해서 더 높은 빈혈 유병률을 보입니다. 대략적으로는 50에서 60% 정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빈혈은 또한 다른 장기에 침범된 베체트 질환에서의 빈혈보다 더 심한 모습을 나타내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베체트 장 질환의 빈혈은 응급실 방문 사유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빈혈의 장기적인 지속은 결국 베체트 질환을 잘 치료되지 못하게 하며 호전된 베체트 질환이 다시 재발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베체트병이 장을 침범한 베체트 장 질환에서 빈혈이 더 호발하고 있으며 다른 장기에 침범된 베체트 질환에서의 빈혈보다 좀 더 심한 빈혈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베체트 장 질환에서 빈혈을 발생시키는 위험 인자는 3가지 정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것이긴 한데 첫 번째로는 체질량 지수의 감소입니다. 여러 영양적인 결핍으로 인해서 체질량 지수가 감소했을 경우 빈혈이 더 잘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혈액검사 소견상 ESR, CRP와 같은 염증 지표가 증가되어 있는 환자에서 빈혈이 더 잘 발생한다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베체트 장 질환이 적절히 치료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질병의 활성도가 증가될 때 빈혈이 더 잘 발생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빈혈의 원인은 단순히 베체트병에 의해서 장 내의 궤양 형성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매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신적이고 만성적인 염증 반응이 주된 이유가 될 수 있고, 식이 섭취가 불량함으로 이어져 철 결핍이 오고 흡수된 철이 몸에서 적절히 이용되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궤양 부위에서 출혈, 이런 것들의 복합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베체트 질병이 얼마나 잘 치료되는지, 그리고 그 베체트 장 질환의 활성도가 어떻게 구분되느냐에 따라 빈혈이 얼마나 잘 발생하는지에 대한 발생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체트병의 활성도가 심한 그룹일수록 전체적인 빈혈 발생률도 높을 뿐더러 빈혈의 정도도 중등도 이상의 심한 빈혈이 잘 발생하는 걸 볼 수 있고, 베체트병 활성도가 낮을수록 빈혈 발생률도 낮으며 발생된 빈혈 자체가 경도의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베체트 장 질환, 베체트병에서의 빈혈의 주된 기전은 크게는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성 염증 상태에 의한 빈혈, 두 번째로는 철 결핍에 의한 빈혈입니다. 그 외에도 베체트병 치료제에 의해서도 빈혈이 올 수 있고, 자가 면역 성격에 의한 용혈 빈혈도 올 수 있으며 골수 질환이 동반돼서도 올 수는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는 만성 염증에 의한 빈혈과 철 결핍에 의한 빈혈입니다. 주된 기전 같은 경우에는 환우분들 입장에서 그리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베체트 장 질환에 의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되게 되면은 간에서 헵시딘이라는 단백질이 증가되게 됩니다. 이 헵시딘은 우리가 섭취한 철분을 소장에서 흡수하는 데 관여하는 물질이며, 헵시딘이 증가될수록 소장에서 철분이 흡수되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철분은 적혈구와 혈색소의 주요 재료이며, 소장에서 헵시딘에 의해서 철분이 흡수되지 않는다면 빈혈이 초래될 수 있겠습니다. 흡수된 철분이 혈중 내에서 단백질과 결합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도 역시 헵시딘이 증가되어 있으면 그 결합률을 저하시키며 결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흡수된 철분이 우리 몸에서 골수를 통해서 적혈구 합성에 이용되고, 적혈구가 수명을 다하면 적혈구 파괴가 되는 과정에서 다시 철분이 재활용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 재활용을 유도하는 세포를 헵시딘이라는 단백질이 또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악순환이 이어져서 빈혈이 유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지속적인 염증으로 인해 여러 사이토카인이란 물질이 분비되고, 이것이 간에서 헵시딘이라는 단백질의 증가를 초래하며, 증가된 헵시딘은 소장에서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흡수된 철분이 적절히 이용되는 것을 저하시키며, 또 재활용되는 철분의 이용률 또한 저하시킴으로 인해서 빈혈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성 염증성 질환 환자들은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흔한데, 이런 경우에는 증가된 헵시딘이 잘 제거되지조차 못하게 돼서 빈혈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철 결핍 기전입니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철분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철분을 흡수해야 합니다. 철분을 섭취해서 몸 안에 들어오게 되는 철분은 비햄철과 햄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 두 가지의 철분 성분은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필요한 만큼 조혈 과정에 이용되고 아주 소량이 근육 생성에 이용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간에 저장이 됩니다. 들어온 철분은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데, 정상적인 피부 세포가 탈락한다든지 위장 내에 미세한 미란성 병변으로 철분이 일부 소실되는 것 말고는 들어온 철분은 거의 소실되지 않습니다. 철분이 우리 몸에서 적절히 흡수가 되지 않고, 또는 철분이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기전 외에 빠르게 소실된다면 철 결핍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만성 염증에 의해서 헵시딘이란 물질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철분이 적절히 조혈 과정의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철결핍 상태를 이끌 수 있겠고, 베체트 장 질환에 의해서 적절한 식이 섭취를 못함으로 인해서도 철분 결핍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 철분의 소실의 주된 원인이 출혈이라고 할 때 베체트 장 질환에서 발생된 궤양 상태, 그리고 그 궤양으로부터 유발되는 출혈이 철분의 소실을 이끌어 철결핍 상태를 이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이 주되게 베체트 장 질환에서 빈혈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베체트 질환은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지역, 또 중동, 지중해 연안 인근 지역에서 호발하고,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은 여성 비율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진 것을 봤을 땐 식이 상태나 무기질 대사 차이 등이 또 빈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혈중의 아연과 구리의 수치는 베체트 질환과 빈혈 발생에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중 아연과 구리의 수치가 낮을수록 빈혈의 발생이 더 잘 되는 것이죠. 또한 흔하지는 않지만 베체트 질환은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골수, 그 골수 기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염증으로 인한 많은 사이토카인의 발생은 그에 의한 반응 산소기의 증가를 유발하고, 결국은 골수 안의 조혈모 세포의 이상을 초래해서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나 재생불량 빈혈 등의 골수 질환 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양한 면역 질환들이 종종 조혈모 세포 자체를 비정상적으로 만들게 하는데, 베체트 질환도 역시 자가 면역 질환이므로 그러한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골수에 기능적인 문제가 생기면 역시 빈혈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아쉽게도 이런 베체트 장 질환 환자에서의 빈혈 치료는 다양한 수단이 있지는 않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수혈, 두 번째는 조혈제, 세 번째는 철분입니다. 수혈은 말 그대로 부족해진 혈액, 부족해진 적혈구를 인위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협심증이나 심폐기능에 장애가 오거나 또 아주 빠른 속도로 출혈이 있을 때 고려 대상입니다. 혈액 검사를 했을 때 혈색소가 10 미만이면서 또 흉통 및 심전도에 이상이 있을 때 수혈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당연히 직접적인 빈혈을 빠르게 교정하는 면이 있겠지만, 단점은 수혈을 통한 감염, 수혈 시 체액량의 증가로 인해서 여러 체액을 조절하는 장기의 기능 이상을 초래할 수 있고, 수혈 부작용도 걱정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조혈제입니다. 조혈제는 실제로 현장에서는 투여가 좀 어렵습니다. 건강보험제도 안에서 이런 만성의 염증성 면역성 질환에서는 조혈제가 급여 조건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만성 빈혈에서 나타나는 피로감이나 운동 기능 장애를 보일 때 고려 대상이고, 역시 혈색소가 10 미만이면서 빈혈 증상이 있을 때 투여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비용 문제가 있고 수주에 걸쳐서 투여를 해야 되며, 만약 어떤 암을 동반하고 있다면 동반된 암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철분입니다. 베체트 장 질환에서의 빈혈의 주된 기전은 염증 상태와 더불어 철분 결핍이라고 설명드렸는데, 검사를 통해서 철 검사의 이상 소견이 나타났을 때 투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역시 비교적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으며 비용적으로 매우 유리한 치료 옵션이 됩니다. 단점은 복용 시 위장 불편감이 있고, 주사로 투여했을 때는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급성의 과민 반응을 주의해야 됩니다. 또 철분이 장기간 보충됐을 때는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실제로 현장에서 치료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된 것은 철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철분의 종류는 비햄철과 햄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햄철이 흡수율이 더 우수합니다. 두 가지 모두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 있고, 약물로 공급을 받았을 때 음식물에 영향을 받는 건 비햄철이고, 음식과 상관없이 흡수되는 건 햄철입니다. 따라서 비햄철 제제는 약제를 복용할 땐 공복에 복용해야 되고, 햄철은 음식, 식사와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습니다. 비햄철은 제품 함량이 고용량이다 보니까 약물이 투여됐을 때 빈혈의 개선 효율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햄철은 그 용량이 좀 저용량인 편이므로 약의 용량이 좀 증가될 수 있고 투여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철분을 섭취하는 것을 노력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철분 흡수를 돕거나 방해하는 식품들이 알려져 있는데 가장 철분 흡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비타민 C입니다. 그 외에도 육류, 해조류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철분 흡수에 방해를 주는 것은 주로 채소 제제입니다. 식이섬유, 옥살산 또는 식품 첨가제 같은 것들이 철분 흡수에 방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분 흡수에 도움이 되지만 다른 질환이나 다른 건강 상태에는 방해를 줄 수 있는 성분들도 있고 철분 흡수에는 방해를 주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도움될 수 있는 것이니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겠습니다. 따라서 대체트 장 질환에서 빈혈에 대한 치료적 접근은 철분을 적절히 공급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는 철분이 풍부한 식사를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해서 흡수율을 높이는 것이고 필요시 철분제를 투여하는 것입니다. 철분제는 저장철이라는 지표를 모니터링 해가면서 투여할 수 있고 그 지표는 100에서 500 사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염증이 악화되는 상태에서는 철분제를 복용하는 것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위장 불편감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철분 주사 치료를 추천드리게 되고 철분 흡수하는 데 비타민C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함께 복용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베체트 장 질환에서의 빈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